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의 손영은 교수. 저는 임상영양사 김동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신장내과 의사와 임상영양사가 알려주는 만성 콩팥병 식사 관리로 광명 찾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우선 콩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성 콩팥병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알아보고요. 이제 무엇보다 식사요법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영양사 선생님과 콩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콩팥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은 콩팥이라던가 이제 신장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혼용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콩팥하고 신장이 같은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GPT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는 신장,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불립니다. 콩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불리고요. 인체의 등 쪽, 그러니까 우리 허리의 양쪽 옆에 한 쌍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로서 우선은 몸 안에 수분량을 조절을 하고 또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혈압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빈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몸의 항상성을 유지, 그리고 뼈 건강에도 관여하는 칼슘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해질 및 산염기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아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균형점을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장기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저 전해질이라던가 산염기라고 하는 말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물질들은 소위 뭐 보통 말하는 미네랄 무기질이라고 불리는 물질들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슘, 인, 뭐 이런 여러 물질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농도들이 이제 유지가 잘 안 되고 뭐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이제 그렇게 양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성 콩팥병이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내과에서는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병이라고 부르고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성 콩팥병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우리 동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교수님. 자, 콩팥의 여러 기능들 덕분에 몸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손상으로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실에서 뵙고 또 이제 그 동원 선생님께서도 이런 환자분들께 식사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에서 왜 이렇게 식단 관리가 중요할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만성 콩팥병을 이해하려면 콩팥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콩팥 기능이 나쁘다라고 불리는 게 보통 사구체 여과율 지표인데요. 이것은 콩팥의 미세구조인 사구체에서 혈액이 여과돼서 걸러지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계산되는 지표이고요. 현재는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표준적이고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구체 여과율이 60ml per minute per 1.73m per 제곱. 조금 단위가 어렵죠. 이렇게 6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를 의미하고요. 또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단백뇨, 소위 말하는 알부민뇨가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 미만부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뵙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사구체 여과율을 우리가 콩팥 시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계는 이제 말하자면 시간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빨리 갈지 느리게 갈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 면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이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그리고 복용하는 약,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이제 이유이기도 하고 또 만성 콩팥병으로 이제 저와 만나시는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병들이 주로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사구체 신염과 같은 병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평소에 콩팥 기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과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콩팥병은 특징적으로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이 이제 5단계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 보았는데요. 90 이상은 1단계로 콩팥이 손상됐지만 콩팥 기능은 거의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인 여과율 60에서 89 사이는 콩팥 기능이 다소 좀 낮아졌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더 진행을 해서 3단계로 즉 60 미만 그리고 30 이상이 3단계의 환자분들은 콩팥이 실제로 감소되어 있어서 저와 진료실에서 뵙고 관리를 시작하시게 되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단계인 15에서 29 정도의 환자분들은 콩팥 기능이 매우 감소되어 있고 또 합병증이 동반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 혹은 이제 다른 관리,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더 진행하여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기신부전이라고 부르는 15 미만 여과율의 환자분들은 콩팥 기능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투석 치료와 같은 신장 대체요법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요, 교수님,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병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식사요법과 관련이 좀 더 있을 텐데요. 이제 남은 콩팥병의 이제 어떤 그 진행에 따라서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단계가 넘어가면서 이제 콩팥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증상이 생기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해질이나 산염기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에 맞는 식사요법을 사실 요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으로 실제로 진단이 되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꾸로 가지 않는 시계에 해당되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좀 우울감을 느끼게 되시죠.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자기 관리에 어려움, 또 어떤 유해한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병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결국엔 병의 합병증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식사요법과 매우 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조금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콩팥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요법은 여러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성 콩팥병 식사요법의 원칙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실까요? 네, 식사요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남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요독증도 줄여주고 고혈압이나 부종과 같은 합병증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식욕을 유지하거나 영양 상태나 이제 체력을 좀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적절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용한사님, 저 사진에 있는 저 식사량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사실 식사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양사님께서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선 이제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5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공식품이 가공육류식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좋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합니다. 세 번째, 염분과 나트륨을 적게 먹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필요하다면 칼륨과 인을 제한하여 먹도록 합니다. 이 5가지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요. 뒤쪽에서 나오는 강론을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는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잘 적용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나트륨 식이요법, 즉 짜지 않게 먹기는 워낙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뭐 혈압이라든지 단백뇨가 실제로 이제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또 체중이라든지 부종이 감소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혈압의 경우에는 약 하나를 먹는 것, 그리고 단백뇨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신장 기능의 진행을 이제 조금 더디게 만들어주는 것. 또 부종과 체중이 빠지는 것은 환자분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제 상당히 이제 식이요법의 이득이 크신 이제 요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대조군과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이제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때 말하는 이제 연구에서의 대조군은 고나트륨 식이, 즉 짜게 드시는 식단의 이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식단이 좀 이제 짜기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나트륨 식이와 이제 거의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짜지 않게 드시려고 좀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드시고 열량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쉬 다이어트라고 해서요 건강 식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이제 지중해 식단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나트륨 식단뿐만이 아니고 이제 매우 균형 잡힌 영양, 건강한 영양을 이제 섭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식단에 대해서 좀 또 들어보신 적도 있고 실천하고 계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제 이를 적용할 때는 근데 나이라든지 체중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콩팥 기능 상태에 적절하게 이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제 콩팥 기능이 내가 먹는 만큼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단백질, 칼륨, 인 섭취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셔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임상영양사 우리 동원 선생님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콩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을 이제 꾸려갈지 설명을 좀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콩팥 질환 환자가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붓는 부종이나 고혈압, 요독 증상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합병증을 예방해서 콩팥의 기능의 감소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식사요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콩팥의 기능을 유지해주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단백질 섭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부터 보고 넘어가시면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이나 계란, 두부, 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조직을 구성해주는 성분이 됩니다. 또 근육을 형성해서 체력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나면은 요독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요독이 우리 몸 콩팥에서 배설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요독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식품은 너무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량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적정량 드세요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정량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석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투석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기준 체중 kg당 0.8에서 1g을 곱하시면 되고, 내가 투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나의 기준 체중 kg당 1.2g을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내 몸무게가 70kg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0.8을 곱한 56g을 좀 먹거나 나의 활동 상태에 따라서 뭐 1을 곱해서 70g을 먹거나 이렇게 계획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백질을 70g 먹는다는 게 고기를 70g만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단백질로 70g을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다양한 음식, 곡류나 채소, 유제품에도 풍부하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서 끼니마다 밥을 한 공기씩 드시면서 채소 반찬을 2가지씩 드시고 하루에 우유를 1잔 정도만 드셔도 단백질 식품이 없는데 단백질을 약 3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큼 섭취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경우는 1회 섭취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육류의 경우는 이렇게 탁구공 크기 사이즈 하나 40g이 1회 섭취 분량이 되고요. 생선의 경우는 손바닥 사이즈 한 토막 40g 정도 되는 게 바로 1회 섭취 분량입니다. 계란의 경우는 우리가 보는 계란 한 알, 보통 60g이 해당이 되고요. 메추리알은 5알 정도가 해당이 되고, 두부의 경우는 4분의 1모, 80g 정도가 바로 1회 섭취 분량입니다. 이 단백질 안에는 단백질 자체가 8g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내가 고기를 40g을 드시면 이게 40g이 다 단백질이 아니라 이 안에는 순수 단백질이 약 8g 정도 들어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투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 1회 섭취 분량 중에서 한 가지를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침에는 계란을 하나 정도 먹고, 이제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을 먹고, 저녁에는 이제 육류로 탁구공 크기만한 정도를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한 끼의 단백질 섭취량을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성별이나 신장,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교수님 진료보실 때 영양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영양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교수님이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의 과다한 섭취는 부종이나 고혈압,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라던가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하루 소금을 5g 드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소금만 5g을 먹으면 끝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자연식품 속에도 천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하루에 소금 2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하루 소금 5g에서 소금 2g을 빼게 되면 소금 3g으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끼니마다 소금 1g씩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짠 것만 생각해도 소금만 먹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그럼 다른 양념을 좀 사용해서 이제 좀 조절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1g만 알면 안 되고 소금 1g에 해당하는 다양한 양념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계량 스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금 1g은요. 작은 스푼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와 동일한 염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장의 경우는 5g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1 작은 스푼 정도가 해당이 되고 된장이라던가 고추장의 경우는 약 10g 정도로 2분의 1 큰 스푼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근데 집에 계량 스푼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스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유명한 아이스크림 전문집에서 주는 스푼이죠. 분홍색 스푼. 맞습니다. 이 스푼 기준으로 소금 1g은 보통 2분의 1 스푼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스푼은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숟가락입니다. 병원에서도 드리는 그 숟가락인데요. 보통 저희가 간장 5g이 한 4분의 3 스푼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된장이라던가 고추장 10g 정도면 깎아내린 한 스푼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도 쓸 수 있는 염분량이 많지는 않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금은 적지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에 간을 하실 때는 음식이 식은 후 조리 마지막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하시게 되면 식었을 때 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이유는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간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간은 조금 식었을 때 먹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번 간을 한 음식은 추가적으로 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짠맛은 조심해야 되지만 식초, 레몬즙, 설탕처럼 새콤, 달콤한 맛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후추라던가 고추, 파마늘, 겨자, 고추냉이, 카레가루처럼 다양한 양념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을 구울 때도 소금으로 밑간만 하기보다는 사실 카레를 살짝 뿌려서 향을 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톡 쏘는 겨자를 활용해서 닭살 겨자채 부침으로 드시면 사용하는 염분은 작지만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이라던가 찌개 안 먹을 수 없죠. 드셔야 되는데 드실 때에는 가급적 숟가락, 젓가락 중에 젓가락을 활용해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혹시 국물이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누룽지를 구수하게 끓여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가급적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소스는 뿌려 드시는 것보다는 작은 종지에 덜어서 찍어 드시면 염분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짠맛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라던가 해산물의 경우는 워낙에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빼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장식품보다는 자연 음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는 소금에 절여지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배추 겉절이로 한번 만들어 놨다가 끼니 때마다 꺼내서 드셔주시면 조금 더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이라던가 깻잎, 장아찌 종류보다는 쌈 채소로, 또 단무지보다는 이제 새콤달콤 무생채의 형태로 드시면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음식이라고 하는 치즈, 베이컨, 햄, 소세지, 통조림의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되는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염장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섭취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이제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이 베이킹 파우더는 나트륨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킹 파우더가 많이 사용되는 과자라던가 빵의 경우는 섭취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실 때에도 식품 뒤를 보시면 영양 성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트륨의 함량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적은 제품을 사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자, 제가 앞서서 우리는 식사하실 때 콩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라던가 염분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를 실천하시다 보면 식사량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식사량이 떨어진 게 오래되면 체중이 빠진다거나 혹은 체내 단백질 자체가 분해돼서 영양불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양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간식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열량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간식으로 드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제 가래떡이나 꿀떡, 식빵, 누룽지, 설탕, 꿀, 잼처럼 당질 간식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래떡 같은 걸 구워가지고 꿀에 조금 찍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누룽지라던가 토스트를 구워서 설탕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이것도 열량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같이 이제 식물성 기름을 조금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리하실 때도 튀김이나 전이나 볶음 조리 방법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기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영양보충 음료인데요. 영양보충 음료도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양보충 음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건데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영양보충 음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콩팥질환 환자용은 투석하기 전 환자를 위한 비투석용과 투석하는 환자를 위한 투석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용량은 200ml로 똑같고 열량도 400칼로리로 동일합니다. 다만 단백질의 함유량에 따라서 비투석용과 투석용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장 환자용을, 그러니까 신장 환자를 위한 영양보충 음료의 경우는 보통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실 때도 조금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입으로 그냥 드셔도 사실 되지만 미음이나 스프를 조리하실 때 첨가하신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환자 개인 기호도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과일이랑 갈아서 드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열량 보충 그리고 또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칼륨이라고 불리는 이제 포타슘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인 이제 요런 전해질도 잘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칼륨의 순기능은 이제 혈압을 이제 조금 상승하는 것을 나트륨을 배설시키는으로써 좀 억제시키고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조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소변량이 줄어들면 이제 체내의 칼륨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정맥이나 근육, 심장마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주의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은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피검사 소견에서 교수님이 칼륨 수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칼륨이 도대체 어디에 많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요. 일단 곡류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라던가 잡곡 종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육류 중에서는 검정콩이나 노란콩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의 경우는 푸른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미나리, 부추, 쑥, 쑥갓, 시금치, 아욱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나 방울토마토, 토마토, 참외에도 많이 있지만 말린 과일 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이나 홍시는 우리가 칼륨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린 곶감은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견과류에도 칼륨은 많이 들어있고 또 초콜릿이나 흑설탕, 황설탕이나 저염 소금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거 다 캡처해 놓으셔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제 수용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담그거나 데친 다음에 드시면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소나 과일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껍질이나 줄기에 칼륨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도 좋고 줄기는 잘라내고 이제 잎 위주로 드셔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료에 5배 정도 되는 물, 충분한 물에다가 5분 동안 데치거나 삶고 여러 번 헹구고 꾹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생으로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재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물에다가 최소 2시간을 담그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담그실 때도 이제 재료를 작게 자르면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칼륨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칼륨 이외에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과 함께 뼈의 주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에서 혹은 이제 뭐 알 수 있는데 이제 인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제 결국에는 골절 그리고 또 우리 혈관에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심내혈관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죠. 이 역시도 이제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이 많은 음식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교수님이 인이 높다라고 하시면 인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선 어육류는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나 뱅어포 그리고 가공식품인 햄 그리고 우리가 뼈째 먹는 뭐 사골국 그리고 또 계란 노른자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견과류에서도 깨, 땅콩, 아몬드, 잣 이런 견과류들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곡류에 이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흑미, 현미, 팥 이런 곡류들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또 유제품에 이제 우리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유,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많고요. 또 특히 초콜릿, 흑설탕, 콜라 이런 종류에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맞아요. 이것도 캡처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인이라고 하는 식품은 워낙에 유제품이라던가 육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유제품하고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요리를 하실 때, 조리를 하실 때 인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는 찬물에 1시간 정도는 담가서 핏물을 빼고 조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게 인을 40에서 50%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삶으실 때도 통째로 삶으시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로 잘라서 삶아주시고 물에 담길 정도로 물 담궈 주셔야 됩니다. 30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가열을 해주시면 인을 조금 더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사용하는 냄비도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 냄비를 활용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류라던가 뼈를 오래 끓인 국물, 설렁탕, 곰탕 같은 경우도 인이 많기 때문에 드시더라도 국물은 정말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국물은 가급적 제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방부제 안에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공 음식인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콜라, 통조림, 빵의 경우는 섭취 횟수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가공 음식 안에 들어있는 인의 경우는 체내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공 음식 안에 인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렇게 식품 표시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인산이라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산도 조절제 혹은 이렇게 무슨 인산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인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우리가 외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외식을 할 때 좀 주실 꿀팁이 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외식 메뉴 자체는 워낙에 단백질도 많고 염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시더라도 횟수를 조금 제한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외식을 만약에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어디서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을 건지를 미리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주문하실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싱겁게 해주세요 혹은 소스를 따로 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메뉴별 섭취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나 덮밥류를 드실 때에는요, 칼륨이 많은 생야채가 있다면 이거는 제외해 주시고요. 생채소가 있을 때는 절반만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 비빔밥을 먹을 땐 우리가 고추장이나 간장이 빠질 수 없죠. 그러면 원래 쓰시던 것보다 절반 넣어서 비벼서 드시고요. 덮밥 같은 경우는 소스를 부어주시죠. 그럼 이거는 소스를 좀 따로 달라고 해서요. 건더기를 드시고 절반만 드셔주시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이라던가 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이 어느 정도 돼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금이나 새우젓을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드실 때는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을 드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물이 있는 면이라면 가급적 이제 건더기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비빔양념장은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기 종류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드시는 고기 양을 조금 제한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육류를 드실 때는 이제 찍어서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소스 종류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평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교수님과 함께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콩팥병 환자분들께서 시판되는 저나트륨 소금이나 저염간장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저 나트륨 소금,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이나 양념장들보다는 나트륨의 함량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짠맛,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늙은 호박이나 팥을 먹으면 콩팥 기능이 좋아질까요? 네,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물어보십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실제로 늙은 호박이라던가 팥은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민간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던 게 오히려 역으로 콩팥에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륨 수치가 높을 땐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지 않다라고 하시면 반찬 정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조식품은 어떨까요? 네. 건강보조식품 역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성분이 모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시면 이것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드시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교수님하고 꼭 상의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콩팥을 관리하는 식사의 꿀팁을 가족,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요? 네, 저희 이제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은 이제 검색창에 중앙대학교 강남병원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 방법을 치시면 이제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혹시 내용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내용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오셔서 네. 실제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조금 한번 나눠볼까요, 내용을? 네. 콩팥병 환자가 저염식을 하려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저염식하면 저혈압이 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너무 극으로 가면 안 좋은 걸까요? 김지연님이 물어봐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전해질과 이제 이런 무기질, 미네랄이라 부르는 물질들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제 다 있는데요. 특히 나트륨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혈압 유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능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절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떨어질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무기질 전해질을 적정량 드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염식을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식단이 기존에 너무 고나트륨 식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권고되는 양보다 이제 오버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는 사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나트륨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외식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적정량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분홍색 스푼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떤 거든 처음에 한 번에 다 잘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5g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평소 먹던 염분량의 3분의 1 정도부터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주시고 서서히 염분량을 줄이시는데 결코 우리가 저염식 조금 싱겁게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무염식은 사실 권고되지 않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주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건 사실 좋지 않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증량 혹은 감량을 하면서 이제 보통 감량으로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혈압이라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이제 이런 지표들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 이제 체크하시는 그런 이제 검사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초기 증상이 궁금합니다. 이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이제 1, 2, 3, 4, 5단계로 나눴었죠. 이제 이게 식이요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신장의 남은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저랑 처음 이제 많이 뵙게 되는 3단계의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잘 모르시다가 이제 검사를 하시고 알게 되는 어떤 혈액 검사상의 여과율의 이상 그리고 또 소변 검사에서의 단백뇨, 알부민뇨의 이상 이런 것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이요법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보는 게 좋겠죠. 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자녀 신기능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부종이라든지 갑작스레 발생하는 고혈압이랄지 거품뇨랄지 이런 증상들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잘 그리고 들으시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신장 이식 말고는 투석을 중단하는 방법이나 확률이 거의 없는 걸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소장님이 이게 궁금하셨군요. 네, 요건 이게 약간 식이요법과도 이제 조금 식이요법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경우는 결국에는 시계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제 투석 치료 혹은 이제 이식 치료 이렇게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거꾸로 시계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식이요법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약물 치료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완이 되지 않는 기능은 어떠한 신장 대체요법으로 불리는 이식 혹은 이제 투석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석 환자들 분들께 이제 드리는 그 어떤 식이요법 원칙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신장을 좀 대체를 좀 더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식이요법이 약간 좀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이런 기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단백질 쉐이크 해피트리님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어도 그럴까요? 단백질 이게 이제 고단백질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일까요? 이제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 자체 그럴까요? 일단 만성 콩팥병 자체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서 생기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백질 쉐이크가 사실 말이 단백질 쉐이크지 단백질만 들어가 있진 않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단백질 쉐이크 사실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보충 음료라고 하는 친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200ml에 400칼로리라고 하는 고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식사를 잘 하시면 굳이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식사가 평소보다 3분의 1로 떨어졌다 라고 하시면 드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활동량이 많으신 경우는 이제 단백질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체중의 1.2g까지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뭐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것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너무 네.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실 수 있겠죠. 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마지막 말씀드릴까요? 요가율 33, 크레아틴 1.5 여기에 당뇨 전 단계신데 식사는 하셔야 되는지요? 사구체 신염에 신증이 있으신 35년 된 72세의 할머니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만성 네. 콩팥병으로 치면 이제 3단계의 끝자락에 좀 있으시고 이제 사구체 신염이 원인이 된 이제 그런 만성 콩팥병이신데 당뇨가 이제 또 병합이 되신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이 당뇨 병이 있으신 분들이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식사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기존에 당뇨 시기를 좀 하시다가도 이제 만성 콩팥병 시기까지 이제 병행하셔야 하니까, 혹은 환자분 같으면 지금은 만성 콩팥병 시기를 하시다가 당뇨가 오니까 당뇨 시기를 좀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당뇨랑 콩팥 질환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콩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 분의 뭐 칼륨이나 임 수치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사실 뭐 칼륨인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검사를 받는 도중에 칼륨이 높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한번 영양사를 만나서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아주시면 좋고, 또 칼륨인이 그때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치가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겠죠, 교수님? 네, 그러실 것 같고요. 현재 하고 계시는 만성 콩팥병 식단이 있으시다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어떤 간식으로 보충하는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당만 조금 줄이시는 방법으로 이제 적정하게 유지하시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관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콩팥병 환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콩팥병 환자는 저염 간장보다 일반 간장을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염 간장을 뭐 일반적으로 쓰는 대로 쓰시는 게 나을지, 일반 간장을 조금 줄이는 게 나으실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염 간장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칼륨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짠맛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나트륨만 본다면 저염 간장이 더 나트륨은 적지만 내가 현재 칼륨 수치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혹은 소변량이 조금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저염 간장보다는 일반 간장을 우리가 하루 써야 됐던 염분량에 맞춰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으셨지만 이제 시간상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진료실이나 혹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콩팥 질환과 식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사실 과거의 질환, 뭐 현재 상황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식사 관련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교수님 진료 보실 때 영양사를 조금 만나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미리 주시면 언제든 저희 임상 영양사들이 환자 개별 맞춤으로 영양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